안녕하세요. 대박천국선대 일부 김진아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였던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 첫 거래일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기관의 계속되는 매도세에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며 이에 따른 공포감에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하며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IT,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3천선 탈환을 기대했지만 턱 밑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선대 일부는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2022년 새해 더욱 단단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네 파트너 김동엽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시장이 열린 첫 주말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 51주가 남았다라는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 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년을 보통 52주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요. 이번 한 주가 아마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한 해 첫 주 보시면은 뭐 1년 농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5일 동안의 한 주간의 첫 주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좀 하락을 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어렵다. 첫 출발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 날 제법 들어주면서 끝나서 한 주간의 마무리는 그나마 최악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직도 아주 51주가 남은 2022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새해가 밝았죠? 2022년 이민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멋들어진 우리 호랑이 그림을 하나 가져 나왔는데요. 아직 새해 일출 뭐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올해 그 1월 1일 날 날씨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출을 굉장히 보시고 뭐 인터넷 같은데 사진을 올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 좀 멋들어진 사진을 하나 가져 나와 봤네요. 해가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주 용맹한 호랑이의 띠다, 호랑이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랑이 기운 받으시라고 제가 먼저 사진부터 하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뭐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시장이 대단하게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면서 올해 1월 달 뭐 첫 장부터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시면서 1월 달에 대한 뭐 1월 효과라는 것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는 1월 효과 기대해 볼까?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증시의 1월 효과의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반도체나 대형주 쪽의 매기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 기사들이 연말 연초, 지난 주말 정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어때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봉이 나 있고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들어줘가지고 망정이었지. 한 주간 보면 코스피는 0.7%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1월 효과의 주인공은 특히나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주말 성적은 거의 최악에 가깝죠. 3.7%나 시장이 빠져가지고 뭐 첫 주말이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주중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1월 3일 날 첫날 움직임을 보고 나니까 조금 쎄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중반에 공방을 하면서 제목을 아까 호랑이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범띠에잖아요.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이게 좀 무섭다. 범이라는 게 원래 우리한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이거나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주간의 움직임이 조금 그랬어요. 다 이게 민화에서 나오는 진짜 범이 내려오는 아주 조금 으시시한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지금 몇 가지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주변에 뭔가 좀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내용들을 좀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최근에 2022년도 되면은 이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꺾여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요새 코인 가격 많이 꺾여가지고 또 내려오는 것들. 이 코인도 하나의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코인 가격이 꺾이는 것 자체가 또 증시에 연동돼서 봤을 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겠고, 자 최근에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뭐예요? 이번 겨울이 온도가 매우 많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뒷받침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 뭐 갓 2년 차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될 때 지지율보다 훨씬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또 미국 정가가 어수선한 그런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2022년도 지금 시장을 이제 막 열었는데요. 블룸버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에서 많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좀 예상할 수 있는 악재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설문을 좀 해봤대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이 가장 우려가 된다. 시장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연차로 보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하게 통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변수로서 올 한 해 증시에 억누르는 재료로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세 번째가 아주 의외였어요. 여기 좀 작은 글씨라 안 보이실 텐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미중 간의 갈등은 경제적인 것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서도 또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러시아 쪽과 또 미국과의 갈등 또 러시아와 EU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새 벽두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세 번째로 전쟁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결국은 좀 일을 냈습니다만 페드 미국의 연준에서 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조정받는 모습이 미국장에서도 보여줬고 또 이런 것들이 파도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이번 한 주 보시면 뭐 월화수목 4일 동안 내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제법 좀 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주봉상 음봉이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법 크게 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이길래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예상보다 다르게 새 벽두에 첫 주에 이런 정도밖에 못 보여주나 하는 것들을 조금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가장 큰 시장 하락의 원인을 뭐 당연히 미국에서 양적 축소를 빨리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연준의 어떤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작년 뭐 이맘때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아무리 빨라도 내년 23년도쯤 돼야지 할까 말까 이랬었는데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는 뭐 6월 달, 7월 달
이 정도 금리 인상 얘기 나올 것 같다가 최근에는 3월 3월 달에 금리 올릴지도 몰라. 테이퍼링이 끝나면 바로 올린다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와, 금리가 생각보다 지금 거의 1년 이상 빨리 인상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것 같다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금리만 또 올려도 그만인데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대차제 대표 긴축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연준의 자산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기에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고 하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대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간헐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1년 한 6개월 만에 1,2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고 시장의 지수가 견조해지는 면을 보이는 반면에 원화, 그러니까 그 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지수도 같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동조화돼서 나오거든요.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또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나름대로 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억누르기는 하는 건데 미국 달러가 강해질수록 기타 통화들은 또 그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중의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 뭐 정확히는 작년 12월 29일 이후에 딱 끊어서 보면은 그 전과 후에 수급이 완전히 다르죠. 작년 12월 28일, 그러니까 배당락 되기 바로 전까지의 한 달의 수급은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거의 한 8조 원 정도 사는 모습이 나왔고 개인들이 오히려 거의 한 11조 정도 팔았죠. 근데 29일 이후에 영업일수로 봤을 때 한 7일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개인들은 오히려 저 전에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가 이런 거 피하려고 팔았던 것들을 지금 한 8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배당 받으려고 기관이 많이 샀던 8조 원 지금 합치면은 거의 한 7.8조 원 정도를 이번 주간과 지난주 이틀 사이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때문에 샀던 부분을 그대로 토해 놓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파니까 시장이 생각지도 않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 것도 이번 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수급적인 제약을 받는 것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대 배터리 기업이 이제 IPO 과정을 이번 달 내에 겪게 되는데요. 지금 공모 청약일이 18일과 19일이에요. 뭐 기관 수요 예측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다가오게 되고요. 여기 규모가 지금 12조 정도, 공모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몇 배 정도의 돈이 들어와 가지고 청약 증거금으로 잡힐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장의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지금 있는 거 정리해 가지고 이쪽 계좌 터가지고 공모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안전빵으로 수익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이 아마 우리나라 정상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은 웬만큼 하시려고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돈의 흐름이 급하게 좀 몰리면서 적어도 21일 날 환불받기 전까지는 이쪽에 돈들이 많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올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는 꽤 건실했던 수익 잘 나고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회사가 갑자기 직원 횡령과 관련된 이슈로 묶이면서 금액이 적지가 않았잖아요. 1,88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거래 정지 들어가면서 이게 또 그냥 회사 하나 거래 정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코스닥 증시 자체에 대한 뭐 신뢰도라든가 신용에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데다가 올스템 임플란트가 또 편입된 펀드 쪽에서 반대 매매라든가 아니면 이 가치가 이제 제로로 측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의 그 비중이 커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걸 또 줄이고 적정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올스템 임플란트와 같이 편입됐던 기타 여타 다른 주식들이 또 물량화돼 가지고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수급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이 이번 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변수 앞서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뭐 악재 비슷한 모습들의 변수들이 있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지 적정한 거냐. 사실 이건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스케줄과 관련된 변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청약 일정은 1월 달에 이렇게 한다라고 뭐 지난달 한 두어 달 전부터 이미 뭐 공지가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1월 달 초중순부터 수급이 좀 어렵겠어라는 거는 당연히 감안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 되면은 기관이 뭐 배당 때문에 샀다가 도로 많이 팔 거다. 매년 나오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겠어. 이렇게 알고 있었을 뭐 그런 변수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미국이 조금 더 서두른다는 얘기는 뭐 지난달, 지지난달 파월 입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던 변수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한두 달 더 빨리 된다고 하니까 이제 놀라는 반반의 변수가 돼버렸고 뭐 올스템 임플란트 정도가 이번 주에 돌발로 개장과 함께 나왔던 뭐 돌발 변수라고 봐요. 자, 이렇게 보면 딱 변수를 정리해서 보면은 뭐 4개 정도의 큰 변수 중에 한 3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 이거 완전히 몰랐는데 이렇게 뭐 생면 부지의 어떤 변수가 갑자기 나온 것처럼 당황을 크게 하실 필요는 사실 없었던 것이거든요. 올스템 임플란트 정도만 뭐 연말까지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시장 개장과 동시에 나온 변수라서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화들짝 놀란다. 어우 깜짝이야. 큰일 났다 시장. 뭐 이렇게까지 정말 뭐 일종의 액션을 펼친다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놀랄 이슈인가? 엄청나게 시장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첫 주에 굉장히 희망과 기대를 안고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셨을 텐데 일단 한 주간만 보면은 이거 예상하고 굉장히 다른 경로를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말을 또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자고요. 시장을 다시 분석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지금 내가 연말 연초에 가졌던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수정을 하든지 뭐 굉장히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만큼 더 좋은 게는 없으니까 어디서라도 또 레버리지를 차입해 가지고 더 얹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한 주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좀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갑자기 조기에 추진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뭐 11월 기준으로 4.2%까지 내려갔다라는 얘기 뭐 기사화된 거 있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과거 한 50년치 통틀어서도 가장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 이런 얘기도 작년, 재작년 초까지는 꽤 있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다시 복귀가 됐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을 원하고 있고 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미국 중심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경기가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역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얼마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 뭐 6.8% 이렇게 올랐다 이래가지고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이거 지금 잠깐 이러다 말겠지라고 작년 내내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제 하다 보니까 금리를 좀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기억하시죠? 작년 8월과 11월에 두 번이나 금리를 올렸어요. 거기다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한은의 금통위에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지금 뭐 제가 보기엔 8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은 빨라야 3월에 올린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이나 앞서가는 그런 금리 인상국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당장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와 맞물릴 때는 우리나라만 왜 빨리 올렸느냐 이러면서 증시에서 굉장히 아쉬운 소리 하기가 좋은데 나중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어찌됐든 뭐 어떤 결정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먼저 올리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빨리 가져간 게 제가 봐서는 몇 달 또는 1년 뒤쯤 보면은 빨리 올려서 이런 거를 좀 태세를 갖추거나 이미 좀 익숙해지기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작년 8월과 11월에 뭐 증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 뒤에 시간이 지나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빨리 줄어들 거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막 유동성이 빨리 줄어들면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 돈이 이제 마르면 이게 증권 시장의 수급으로서 뭐 존재하는 돈들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견디느냐. 가뜩이나 IPO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풀린 주식은 엄청 많은데 돈이 빨아들여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뭘 가지고 주가를 지탱하느냐 이제 이런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12월 비제조업 PMI 보면은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의외로 고점치고 조금씩 좀 침체를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온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가 봐서 한 3월 달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나오거나 부진하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완연하게 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연준 입장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뭐 3월부터 당장 금리 인상을 한번 하더라도 다음 텀까지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거나 아니면 양적 긴축을 하는 대차대조표 수정과 관련된 스케줄을 조금 더 뒤로 이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막 뭔가 빨리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약간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일단 립 서비스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전 세계 뭐 우세종화 돼가지고 퍼지고 있는 대표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거냐, 시장을 또 뺄 거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물론 최근에 WHO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복제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을 받은 뭐 두 가지의 경구용 치료제도 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 8천 명 정도에 육박하던 확진자가 최근에 이제 4천 명대 이런 정도로 좀 줄어들고 물론 오미크론 환자는 늘고 있지만 전반적인 뭐 상황 자체가 중증이나 사망자율을 높이는 변이는 아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심리적으로 우려하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절정은 이미 좀 지났을 것 같고요. 확진자가 많이 꺾이는 상황은 적어도 한 설 연휴 좀 지나서는 완연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런 오미크론에 불구하고도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봉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엄청 빠지진 않아요. 미국도 물론 뭐 봉쇄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단계는 조금 높였지만 나름대로 봉쇄와 또 경제 그 양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오며 가며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줄타기의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방송이 끝나고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긴축적인 발작이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확 좀 왔거든요, 시장에. 언제까지? 제가 봐서 1월 달 내에 올릴 수 있는 단계,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가 결정되고 나면 다음번 스케줄은 최소한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하고 나면 최소한 5월 달까지는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환불 일정이 21일 이후에 다시 시장으로 유턴을 하겠죠. 예, 돈들이 이렇게 되면 또 수급이 조금 풀리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FOMC가 25, 26일 회의를 하고 우리나라 27일 날 새벽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스케줄이 훨씬 더 확실하게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 인상 언제부터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시장은 원하는 게 언제 할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뭐 3월에 할지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아니면 또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시장은 좀 짜증낼 거고요. 명확하게 스케줄 주면 아 이게 또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제가 할 길 갈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뭐 약세장이 비슷한 아침에 좀 강했다가 오후에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들 나오면서도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은 경기 정상화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추구되는 바다라는 거 그리고 긴축적인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최근에 시장에 놀라는 현상 같은 거 제가 봐서는 이게 뭐 1년 내내 놀라겠어요. 굉장히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순화되고 학습되고 뭐 안정이 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뭐 재작년에 코로나 때도 화들짝 놀랐지만 결국 한 달 정도 이내에 모든 뭐 리스크에 대한 피크아웃이 있고 나서 시장이 급반등하는 예를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며칠 또 놀라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아 이게 다 좋은 뜻이지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서 아마 다음 주 이후는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의 피크아웃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그다지 놀라지 않겠죠.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신용잔고라든가 또 일부 매물들이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다음 주에도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재료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1월 중순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제약되는 스케줄들이 한 주마다 한 건씩 있어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월 특히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금통이 열려서 다음 주 한 금요일쯤에 뭔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3, 4일 기간 동안도 늘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좌 잔고를 더 이상 터지지 않게끔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틈새 공략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다라는 건 뭐 우리나라가 작년 8월부터 이미 그런 시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보다 경기 민감주 섹터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선방했던 섹터들이 철강이라든가 화학, 조선, 기계, 건설 같은 숫자 실적은 나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크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점들이 좀 강하게 수급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기 배터리 쪽에 증설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한 60여일 남은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 관련해서 각종 이제 유력 후보들의 정책들이 이제 막 경쟁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또 주목하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다음 주간 정도의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그림은 이거예요. 예, 이게 오늘 특강의 사실은 본 주제입니다. 자, 지금 축구 경기가 열리는 왼쪽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52주 중에 딱 한 주 지났습니다. 예, 90분 축구 경기 중에 제가 보기엔 약 1.5분 정도 지났어요. 자, 지금 1.5분 정도 했는데 경기를 우리가 한 골 먹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번 주가 한 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졌던 전략이라든가 전술 같은 것들을 막 바꿔야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여러분들이 연초나 연말에 무언가 생각하고 있었던 굳은 의지와 올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 사실 이번 주에 몇 가지 변수가 돌출됐다 그래서 굳이 수정을 하실 이유는 없어요. 연말 연초에 생각하셨던 것들이 정답이었고 앞으로 남은 51주의 기간 중에 충분히 그것들이 또 실행되고 우리의 계좌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리들로 작동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번 놀라움의 한 주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기본 투자 전략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우리 옛날에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항상 1번 찍을까 2번 찍을까 잘 모를 때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변경을 해요. 1번 찍었다가 4번으로 변경해요. 근데 나가서 답 맞춰보면 1번이에요. 자, 이래서 옛날에 많이 하는 소리 있죠. 잘 모를 때는 처음의 생각이 거의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의 변수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좀 혼란시키게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가졌던 생각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의 핵심 키워드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 연말쯤에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장기로 우리가 올해 어떤 섹터에도 주목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아주 타이트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이런 혼란스러운 변수들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금방 까먹게 돼요. 예. 이거 그냥 또 지금 닥친 변수 때문에 내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기존에 가졌던 어떤 원칙이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되시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적 발작이잖아요. 예. 잠깐 있는 시장의 놀램과 화남, 슬픔 이거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확 바뀌시면 되겠습니까? 안 바뀌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전, 3주 전쯤에 2022년도 이민년의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갖고 계신 것들 큰 본류를 그대로 유지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게 업종 기상도로 봤을 때 좋다라고 얘기했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헬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엊그저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나온 거 보셨죠? 예상치도 않았던 겨울이 온다 이런 소리 상관없이 실적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낸드 플래시 인텔 거 인수하는 거 중국에서 허가해 줘가지고 또 낸드 사업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D램 관련된 현물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반기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이미 주가는 올랐어요. 하이닉스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40% 올랐습니다. 이게 조금 오른 건가요?
최근에 2달 사이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이제 한 10,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조금 덜 올랐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게임을 보면은 제가 봐서 남아있는 여력으로 봐서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원래 뭐 이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이런 뭐 완성업체들이 사실 돈을 결국은 나중에 벌지만 이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그 밑에 소부장업체들이 낙수 효과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이라든가 뭐 LX 세미콘 같은 그런 뭐 관련주들 소부장 업체들이 더 수익률상으로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CES 행사 보시면 현대차가 이번에 아주 결심을 크게 했죠. 전기차 쪽으로 올인한다 이렇게 내연 이제 엔진 개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많이 못 판다라는 얘기들 작년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되게 키우면서 잘 팔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만 조금 더 해소가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올해 더 수익적으로 아마 긍정적인 사인이 나올 것 같아서 현대차 지금 뭐 길게 보시더라도 뭐 내려오고 나서 올라온 폭 거의 없고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차 이슈가 붙으면서 뭐 인포뱅크라든가 뭐 오트렉스 같은 그런 기업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가 한 해를 뭐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도 같은 핵심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고개를 살짝 드는 수준의 주가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보면 남은 상승 여력이 꽤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아주 부침이 많고 변동성이 심했던 쪽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작년 하반기를 뭐 장식했던 대표적인 섹터들인데 워낙 한번 이제 세게 올라가고 나니까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뭐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조정 때 한번 크게 뭐 운봉도 맞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제 생각엔 메타버스 섹터나 이런 테마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고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다가 뭐 메타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그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진행 정책을 또 내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우선 이런 대표적인 작년도에 큰 시세를 냈던 위메이드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격대로 봤을 때 한 14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쯤에서 바닥 형성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게임 플랫폼 양대 산맥은 위메이드와 컴투스 쪽이란 말이에요. 같이 아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XR 기기 쪽 그런 쪽에 이제 뭐 기판이라든가 이런 공급하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조정을 한 20%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셀바스 AI처럼 음성 인식 관련된 것들 최근에 로봇이라든가 뭐 가상인간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지금 플랫폼 가격들이 좀 많이 처지면서 작년 가을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이버가 뭐 100조를 조준한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가총액은 50조 원 뭐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뭐 갈 수 있는 목표치는 굉장히 높게 있는 반면에 최근에 조정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시각에서 멀어지고 관심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만 재차 아마 여러분들 관심에서는 멀어지고 난 어느 즈음에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진짜 메타버스 주식을 찾고 싶으시면 네이버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으로 봤을 때 곧 닥쳐올 미래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 우리나라 뭐 80년 뒤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미래긴 하지만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인구 절벽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까 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네요. 이런 것에 궁극적인 대안은 뭐냐?
결국은 협동 로봇이라든가 무인화 관련된 시스템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뭐 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최근에 12월 달 초부터 한 달 사이에 로봇 관련된 움직임들 엄청나게 두텁게 나오고 있는 거 아시게 될 건데요. 이런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미래에 많이 퍼지게 될 거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10,000명당 900대 정도의 로봇이 보급되어 있는 굉장히 상용화가 빨리 돼 있는 나라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이거 12월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거 한번 그냥 일시적이야 이러고서 접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저 같은 경우 이거 지금 한 달 내내 끌고 오면서 로봇이 진정한 뭐 인간 노동력의 대안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 달 정도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로봇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날 첫날 12월 초 어느 날 오르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통 2배에서 지금 3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나왔고요. 최근에 삼성과 현대차, LG전자 이 3강 구도를 통틀어서 로봇의 신사업화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한 번 뜨고 그냥 별거 아닌데 이러고서 질 테마가 아니고 굉장히 큰 거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삼성의 로봇 사업 본격화. 이게 내년이라는 게 이제 올해인데요. 로봇이 과열이 되면 언젠가 또 쉬는 흐름도 나오겠죠. 이번에 CES 끝나면 다음 주 정도 어느 쯤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시작될 것 같은데 4월 달 이 첫 상용화 로봇 앞두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거대 기업 삼성과 LG가 로봇 가지고 싸운다.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LG전자라든가 LG전자가 인수한 로보티즈라든가 또 RS 오토메이션처럼 삼성 쪽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자주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이 이덴시스라고 하는 삼성 쪽에 청소기 쪽에 그 모터라든가 감속기 같은 부품을 넣는 그런 기업하고 삼성 출신의 대표가 있는 RS 오토메이션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결국 세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시간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전기차가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 쓰고 나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뒤가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폐배터리가 잔뜩 나오겠죠. 폐배터리 지금 활용해가지고 소재값이 너무 비싸니까 폐배터리에서 그 소재를 다시 뽑아서 재활용해서 다시 새 배터리로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오고 있고 많은 배터리 완성업체라든가 기업들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폐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격화되는 시장은 제 생각에 한 2, 3년 뒤가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테마로서 많이 좀 움직이기도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래 아주 멀지 않은 시간에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영화테크라든가 뭐 최근에 운송용기 관련해서 움직임이 좋았던 MPC라든가 코스모학처럼 증설 효과가 하반기부터 있을 법한 이런 기업들의 중기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봅니다. 자, 제가 연말 연초 사이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뭐 시장이 좀 어렵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연말장과 이번 연초장이 나름대로 저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관련돼서 제가 주로 나가는 프로그램에서 월간 단위의 수익률 게임에서 당당 1등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그런 스코어도 좀 있었고요. 자,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또 공식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주간 단위로 이제 수익률 또 배틀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뭐 뉴프렉스라든가 MPC 같은 기업이 적어도 주간 단위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한테는 따뜻한 수익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 새해 들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또 주간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 장비와 관련된 아까 제가 틈새 전략 종목
섹터에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는 소재가 굉장히 이제 떴고 많이 올랐는데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같은 기업들이 적어도 10조에서 5조 정도의 투자 금액을 미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쪽에 신설 공장들을 지으면서 증설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뭐 공장 증설할 때는 당연히 소재보다는 장비가 먼저 들어가서 그것도 전공정 장비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라인에 깔리겠죠. 이러면서 나오는 효과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엔시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봉상으로 모양을 보면 네, 말씀드리고 나서 또 다행히 이번 주에 많은 종목들이 우하향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만 2차 전지 장비 쪽 관련해서 몇 개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던 게 또 이번 주에 좀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시장에 녹여가지고 내 잔고를 지키고 버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이번 변동성이 크고 생각지도 않았던 시장에 좀 하락이 나왔을 때 내 계좌를 방어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해 연초에 뉴스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 미지의 신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내에 이제 엄청난 그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 뭐 130조 시장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또 관련되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다. 이미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10년 전부터 제2의 바이오 뭐 반도체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대요. 이런 얘기들 기사를 연말 연초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우리나라 이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한 4-5개 거기다가 이제 더 갖다 붙이면 건강기능식품 흔히 말하는 건기식 관련주들까지 합쳐서 보면 한 7-8개쯤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노맨 컴퍼니라든가 고바이오랩 그리고 첫랩 그리고 비피도 같은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하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가 봐서는 단기가 아니에요. 중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섹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제가 가이드로 말씀드리는 계좌 20% 이상 잔고가 늘어나는 일도 있었고 12월 달 수익률 게임도 많은 분들 중에서 1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쭉 나왔습니다. 월간 수익률도 최상위권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전문가 생활 시작한 3년 동안 매년 40% 이상의 수익률을 계속 기록했던 꾸준함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연초 이제 시장 한 주가 좀 불안하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한 주를 좀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 아무리 시장이 많이 내려갈 것처럼 생겼지만 이건 엄연히 긴축적인 발작에 의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놀라는 것도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일종의 쇼다. 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래줄까? 진짜로 진심 놀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당황스러워 해줘야 되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들이 이번 주에 좀 표출이 된 것인데 다음 주 되면 훨씬 더 그 강도가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면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해결해 주는 건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3가지 매주 있는 금통이라든가 FOMC, 에너지 솔루션의 환불 일정 이런 것들이 끝나면 시장은 또 눈 녹듯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낮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매매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 드시겠지만 이렇게 안 좋다, 주가가 싸졌다 이럴 때 좋은 주식 싸게 계속 모아야지라고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을 때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지금 시장을 슬기롭게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 최근에 제가 뉴스와 리포트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알토란 같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새해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럴 때 내 계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자 한다면 뉴스와 리포트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동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교육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올해를 빛낼 수 있는 종목 10선에 대한 관점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강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파트너의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호로 김동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유익한 투자 정보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3,000피 탈환에 성공해 2022년 기분 좋은 상승세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